네, 안녕하십니까. 부국부동산 연구소 대표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여기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 지역에서 아주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바로 이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아주 개략적인 얘기, 어떤 증여세의 어떤 절차,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시고 향후에 법무사라든가 세무사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신다면 아주 안전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번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목이 특히 왜 재개발에서의 증여세와 증여 절차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재건축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공시가격의 차이가 뭐냐면, 재건축, 특히 아파트 재건축에서는요, 시세와 공시지가의 차이가 약 나지는 않지만, 재개발에서는요, 시세와 공시가격, 기준시가의 어떤 차이의 폭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여세를 잘 이용을 하신다면 아주 많은 절세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재건축에서의 어떤 증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되지만, 재개발 지역에서의 어떤 증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많은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테크의 어떤 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여세의 어떤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증여를 먼저 하시려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는요, 1단계는 법무사가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법무사들은요, 증여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공시지가, 주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증여 등기를 한다, 이렇게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증여 등기한 접수일, 이날을 보통 일반적으로 증여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2단계인 세무사가 나타나게 되죠. 세무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직접 증여세를 신고하는 전문가인데요. 이 1단계 증여 등기에서부터 이 세무사의 어떤 증여세 신고 납부의 기간은 최소한 법적으로는 증여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여 등기를 한 증여 등기 접수일을 보통 우리가 증여일, 법적으로 증여일 현재다, 이렇게들 공식적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여라고 하는 거는요,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녀들한테 만약에 부동산을 살아 생전에 주는 것이 증여고, 사후에 주는 거를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라고 그러고요. 받는 자녀들 같은 경우를 자녀를 수증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은 수증자, 자녀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증여자들의 어떤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할 때요, 여기서 증여세율이, 여기서 나오는 증여세율이요, 부모가 1주택자일 때, 1주택자일 때일과 1주택 이상, 2주택 이상, 일명 다주택자라고 그러죠. 다주택자. 경우에 1주택자가 줄 때는 증여세율이 3.5%이지만요. 2주택 이상의 부모가 자녀한테 주게 되면 증여세율이 무려 12%로 폭증한다,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3.5%와 12%의 1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여부는 수증자의 주택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증여자가 부모의 주택이
갖고 있는 1주택을 그 자제분들한테 줬을 때는 그 3.5%의 세율이 부과가 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주택들을 증여하였을 때 이거의 증여세율이 무려 그 12%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하셔서 이거를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여기서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거는요. 그 증여자의 그 주택수입니다. 증여자의 그 주택수 중에서 단순히 뭐 아파트를 뭐 넘겨주면 당연히 주택수에 들어가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그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그 조합원 그 조합원 입주권도 그 증여자의 그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그 부모가 그 증여자가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그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으면 이런 그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보통 그 소형 그 오피스텔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런 거 주거용 오피스텔 이것도 역시 그 주택수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오피스텔은요 말 그대로 그 주택이 아니지만 세입자가 보통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어 있으면 주거용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돼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주거용이 아닌 그냥 오피스텔이다. 하지만 그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전용을 해서 전입을 했다면 이것은 바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네 번째는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시적 2주택자의 그 주택이 일시적으로 2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미처분된 것. 미처분된 것도 역시 증여자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마지막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그 관련 그 구청에 그 신고를 한 그 임대주택 그 신고를 한 그 주택 역시 그 증여자의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 게 일시적 2주택자는요. 기존 주택이 비과세를 마치고 그다음에 이사를 가려고 다른 주택을 샀는데 이 주택이 안 팔렸기 때문에 그 1년 이내에 이거를 팔고 세대원 전원이 그 새로 산 주택에 그 전입을 하게 됐을 때 그 기존 주택을 매각하면 이건 양도소득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의 어떤 비과세 입장이 되지만 이 증여세제에서는 그 팔리지 않은 일시적 2주택의 그 기존 주택 역시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 신고, 그러니까 그 세무서에 신고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구청에 신고하는 그 임대사업자, 준공공 임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분석을 할 때 그 주택수에 제외가 되고 그 종전에 그 됐던 대로 그 종부세도 제외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대 혜택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양도소득세를 추후에 낼 때 주택수에 그 포함을 안 시킨다는 거지만 증여세의 그 여부에 대했을 때는 그 관련 구청에 그 신고한 그 임대주택 그 신고한 그 주택도 역시 그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그 주의하셔라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그 복잡해졌지만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많이 그 알고는 있지만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단계에서 이제 세무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잠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2단계에서 바로 그 2단계에서 그 세무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세무사의 역할은 역시 그 증여세를 그 신고 납부를 대행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그 증여는 어떻게 보냐면 그 법무사의 그 증여 등기는 그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세무사의 증여 등기는 바로 그 시가 원칙입니다. 시가 원칙이 대원칙이지만 그 여기서 그 시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동일한 그 아파트를 얘기했을 때 동일한 평형대, 동일한 구조의 물건의 어떤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매매 사례를
그 징여일 그 현재 그 전후 한 3개월 정도 여기서 그 매매 사례가를 차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재개발에서는 똑같은 물건이 거의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로는 시가 원칙이지만 이 시가는 내 물건이 팔렸을 때가 시가인데 내 물건을 팔게 되면 양도소리를 내는 거지만 내 물건이 팔리지 않고 자제분들한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시가의 어떤 대행 원칙으로 그 매매 사례가와 그 다음에 그 감정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된다. 이거를 그 시가를 그 대행해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 매매 사례가라고 하는 거는요. 징여일 현재 전후 그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동일 평형, 동일 구조의 그 부동산이 거래된 가액을 매매 사례가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그 아파트에 해당되는 거지. 이런 그 재개발에서의 어떤 그 똑같은 물건이 없는 그런 재개발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재개발에서는 어떤 형태를 사용하느냐? 바로 이런 감정평가액을 징여가액으로 그 사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에서 어떤 법무사의 어떤 징여 등기가 어떤 징여일 기준이 되는 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세무사가 징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데 요 중간에 어떤 세무사의 어떤 징여세 신고 납부의 기준이 되는 징여가액의 핵심이 바로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요 중간에 바로 그 감정평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나타난 이 감정평가사의 그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책자로 된 거 감정평가서를 그 제출하는데 이것을 그 첨부 서류를 해서 징여세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서 절대로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매매 사례가라든가 어설픈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다 이런 거를 근거 자료를 하면은 그 세무서에서 다시 신고하라고 서류가 반려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일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신고 납부를 하였을 경우에 그 시가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여기서 그러면 그 세무사가 어떻게 신고를 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가 그 단순 증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 부담부 증여라고 있습니다. 단순 증여는 한 예를 들었을 때 단순 증여는 그 감정평가를 했을 때 이 감정평가가 그 10억이 나왔고요. 10억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거 취득 원가가 이 부동산의 취득가가 약 그 6억이 되어 있고요. 이 취득가 6억 안에 그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그 4억이라고 얘기하시되 그러면 이 투자자, 이 부모님은 그 2억의 현금을 갖고 이 물건을 그 사서 이걸 자제분들한테 그 넘겨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단순 증여는 이 감정가의 세율이 이게 되는 거고요. 이 부담부 증여는 이 증여가액에서 이 임대 보증금,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그 증여세율이 나오게 되는데 이 보증금에 대한 것은 그 양도소득세가 그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